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세월호 참사 1주기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정유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세월호 참사 어떤 측면에서 보면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말을 해도 될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변화도 있었지만 아직도 고쳐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지난 16일이었죠. 온 국민을 충격과 고통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주기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분노와 슬픔을 진정한 국가 개조의 힘으로 승화시켜 왔는지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지난 지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격정이 여전함에도 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 또 시민단체 등은 특조위의 직제와 예산 등을 정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문제 삼으며 이를 폐기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세월호 선체 인양과도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인양의 기술적 어려움, 또 천문학적 비용과 또 다른 인명피해 등을 내서 난색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뒤늦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정상적인 가동과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재검토, 또 선체 인양 등을 통한 침몰 원인과 책임 소재 등 실체적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참사로 인한 고통과 아픔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인양 방침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에 대한 재검토,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유가족하고 실종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게 크게 세 가지일 텐데요. 세월호 인양에 대한 즉각적인 방침 발표를 하는 거, 그 과정에서 보상 배상 문제는 좀 밀어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지난 3월 27일 해양수산부가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가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바람이었을 텐데요. 정부의 무능한 대처,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점이 비판받았었기 때문에 정부와 권력에서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폐기를 요구하는 측은 특별법 시행령안이 이런 취지와 정반대라는 주장입니다. 시행령안은 사무처 산하의 기획조정실장이 특조위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게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해수부 고위공무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진상규명 업무를 총괄하는 조사 1과장도 정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핵심 직위에 파견 공무원을 보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 위원회 직원 수도 120명에서 85명으로 줄였고 직원 가운데 파견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늘렸습니다. 원래 특별법은 민간 출신 70명, 공무원을 10명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시행령안대로라면 특유의 무게중심이 정부 파견 공무원으로 기울게 되고 특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또 시행령안이 특별법에 규정된 위원회 업무도 축소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시행령은 진상규명 업무를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과 조사라고 규정했는데요. 그동안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검토하는 수준으로 낮춘 것이라고 반대하는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조사한 내용을 먼저 살피고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조사하자는 것이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안전사회 업무도 축소됐습니다. 특별법은 재해, 재난의 예방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업무로 규정했는데요. 시행령은 해양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축소됐습니다. 종합대책이 아니라 해양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축소됐고 이 업무는 거의 국민안전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담당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특조위 안전사회 업무가 국민안전처 업무와 중복된다고 밝혔지만 반대 측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독립기구가 아니라 정부 하위 조직과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조사의 대상이 돼야 될 정부 측 인사들이 어떻게 조사의 주체가 되냐 이런 지적과 비판인 것 같은데요. 자, 참사 이후에 이제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병행이 됐지만 참사 이후에도 이제 인재다 볼 수 있는 대형 사건 사고들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세월호 참사는 전 사회적으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세월호 이후에도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YTN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지난 14일 보도를 했습니다.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아이템으로 판단됩니다만 그 보도 내용이 좀 더 심층적이고 다양한 아이템으로 기획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YTN은 앵커를 팽목항 현지에 파견해 직접 추모 상황과 또 세월호 참사 이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그간 언론이 비판받아왔던 보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 돋보였습니다. 아직도 정부가 해야 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관계 당국의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 이후 바뀐 점, 하지만 보완점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이번 사고 이후 해양경찰이 해체되고 육상과 해상의 안전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는데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 소방, 전기, 건축 등 민관 전문가들을 모여서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하는데요. 진단기간은 74일에 불과한데 점검할 대상은 100만 건입니다.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장 인력난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해경사고 초기 대응에 나서는 전국 해경 출장소가 240곳인데요. 많은 수가 적은 인원이 번갈아 가면서 하루나 이틀을 꼬박 근무하고 혼자 수십 킬로미터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 수사 기능을 경찰로 넘겨주면서 조직이 축소됐는데 해상 사건 사고 처리 건수도 전년보다 절반으로 줄어서 치안 공백과 해상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수재난실장 자리가 새로 만들어졌고 이 자리는 특수 복합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아직도 공석입니다. 똑소리 나는 안전대책이 아직까지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대책으로 나온 재난 관련 법안은 국회의원들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습니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신설하고 심해 잠수훈련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순환구호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있고 운항을 금지하는 배의 사용기간을 몇 년으로 잡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2월 유람선과 연락선의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지만 법 시행 전에 운항 중인 선박은 앞으로 7년 동안 계속 운항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업 중인 배에 제한이 적용되기까지는 8년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재난관리가 대응과 복구에만 치우쳐 있다면서 예방과 대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박 현대화를 위해서 선사가 새 여객선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 일부를 정부가 연 2% 안팎의 낮은 이자로 빌려주고 선사는 운항 수익으로 매년 원금을 갚도록 하는 선박 공동투자제 도입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해수부가 올해 1,000억 원 등 5년간 5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세수가 부족하다면서 반대해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사고 현장 최일선에서 순찰과 구조 역할을 하고 있는 순찰정도 절반 이상이 노후에 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이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90개 해양경비안전센터 등에 배치된 52척의 순찰정 가운데 55%인 29척이 내구 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내년에야 노후 순찰정을 대체하는 연안 구조정 30대를 신규로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노후화된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선박사고의 88%, 인명사고의 75%가 연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연안 구조 장비의 노후화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교훈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노력이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소중한 물, 행복한 미래를 위한 희망 스토리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블루워터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청년 창업 런웨이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막을 건널 때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인생으로 비유된 수시로 변화하는 사막에서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방향을 찾아주는 나침반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침반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결정하기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도,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할 때도, 기업가가 기업을 운영할 때도, 더 나아가 정치가가 정치를 할 때도 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창업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한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21세기형 신교육혁명이라는 제목으로 ITN 베이직 민경욱 대표가 출연해 강연해 주었습니다. 진행자의 간단한 오프닝과 함께 먼저 이어진 것은 강연자가 예비 창업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요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본 프로그램이 창업을 생각하거나 준비 중인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방송인 만큼 시청자들의 시선을 끄는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민경욱 대표는 진행자의 질문에 따라 소통응답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이를 개발하게 된 이유, 그리고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한 답을 해주었습니다. 뒤이어 영상을 통해 실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학교를 찾아가 수업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직접 활용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경험한 학생과 교수의 인터뷰를 들어보니 이 시스템에 대해 더욱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또한 강연장에서 실제로 이 시스템을 이용한 설문조사라던가 발표 자료 공유 시스템 등을 보여줘 재미있으면서도 짧은 시간에 창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먼저 창업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물건을 사고 팔아 이윤을 남기는 장사와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업의 차이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윤만을 생각하는 장사가 아닌 방향을 가진 기업의 철학, 다시 말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경영을 하라는 말로 들려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민경욱 대표의 기업 정신을 직접 들을 수는 없었지만 강연 중에 초중고 선생님들에게 이 시스템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미루어 볼 때 강연자도 스스로 세운 기업가 정신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경욱 대표는 뒤이어 단계별로 사업 전에 예비 창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고 개인 사업자일 때 고민해 봐야 할 부분, 그리고 법인일 때 생각해야 할 것을 짧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창업을 실제로 하기 전에는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창업 후 부딪히게 될 일들, 즉 고객 대응, 신상품 개발, 고객 만족, 행정, 세무 등에 대한 내용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가진 매력인 자기의사결정권, 나와 회사의 성장, 정답을 만들어가는 재미라는 세 가지를 말하고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실패담과 그를 통해 얻게 된 많은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실패를 실패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교훈을 얻고 긍정적인 점을 찾는 모습은 방송 제목처럼 청년 창업가가 보여주는 창업의 런웨이인 것 같아 프로그램의 취지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진행자는 사업 이후 힘들었던 점이나 투자 유치 비법, 이 시스템을 이용한 사람들의 반응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인 적절하지 않은 질문에 대한 대처법은 강연을 들으면서 가졌던 궁금증이어서 시청자를 대신해 예리한 질문을 잘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프로그램의 공식 질문은 늘 강연자의 창업 내용이 창업자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빈칸에 넣어 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창업자에게 창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일맥상통하기에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 지어주는 효과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의 강연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 다음 주에도 생생한 창업 도전기를 들을 수 있는 방송을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뉴스는 신속하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정확한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표현이 부적절하거나 시청자들이 기사를 이해하는 데 어렵고 불편한 경우가 있어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들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5일 대검찰청 40대 여검사 음주 3중 충돌 사고라는 기사에서 배꼽 자막이나 본문에 문제 인물이 여성임을 강조했습니다. 가령 이들이 남성이었다면 배꼽 자막이나 보도문에 남검사, 만취남 등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50억 꿀꺽 여직원, 제자 폭행 인천 여교사, 벤츠 여검사 등의 여자가 붙는 보도들이 대개 부정적인 사건, 사고 보도들이 많았음을 상기하면 여성만 유독 비하하는 이런 남녀 차별적 보도는 삼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보고 싶어 사랑해 애 끓는 사연들이라는 기사의 자막에 희생자 애 끓는 사연의 추모객도 눈시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눈시울 다음에 서술어가 누락돼 어색한 문장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 눈시울이 눈 언저리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눈시울을 적시다라는 식의 표현이 어색하지 않고 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 파이로 프로세싱 첫 단계 허용할 것이라는 기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협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양국이 공동 연구하고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의 첫 단계인 전해 환원은 허용해 줄 거라고 미국의 카네기 평화연구원이 전망했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이 뭔지, 전해 환원은 뭔지 정보 제공이 없어서 도대체 이 보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무척 불친절한 보도라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종혁 광운대학교 교수로부터 서비스 저널리즘으로 언론의 역할을 제고해야 할 때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뉴스의 소비자들은 객관성, 공공성을 넘어 언론을 통해 문제의 해법을 얻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사실 전달과 문제 지적, 비판의 기능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일상의 작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구조적 원인을 집요하게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론의 새로운 역할은 시민이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부터 태동한 공공 저널리즘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등장한 대안적 저널리즘입니다. 이를 서비스 저널리즘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언론의 역할을 규정한 것입니다. 즉, 한 국가가 특정한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이후 어떻게 사회가 진화되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데 언론이 전문가, 조언가,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과 관련해 지난 1년간 변한 것이 없다는 제목의 관련 기사를 수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저널리즘의 본질에 지극히 충실한 보도입니다.
전혀 새롭거나 차별화되지 않는 일반적인 보도이기도 합니다. 안전 담론이 지배했던 지난 1년,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불만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합니다. 실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해결을 위한 대안,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보도가 이어졌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일상 속에 있으며 작은 문제의 원인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일상이 변하지 않고는 특정한 의제에 관한 변화를 체감하기도 어렵습니다.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정부와 시민사회에 의존하고 언론은 보도만 한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일상의 영역에서 사회적 담론 의제를 찾아내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것이 서비스 저널리즘입니다. 이를 위해 언론은 국민의 불만에 주목해야 합니다. 문제만 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법을 제시하고 변화를 보여달라는 요구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협상을 도모하며 제도와 법을 바꾸면서 현장에서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로서의 언론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서비스 저널리즘은 명료한 자기 역할을 강조하고 현실 참여적 언론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이미 발생했던 사건, 사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자 반응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근본적인 원인과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실천에 집중합니다. 문제 발생 시점보다는 문제 발생 이후의 언론 역할을 강조합니다. 문제를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식 제고와 국민 계도의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호성 캠페인이 아니라 변화를 전제로 하는 실천적 캠페인 활동도 중시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비판적 보도가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그 질문을 언론 스스로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불만을 표출하는 채널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들로 인해 발생했던 수많은 사건의 이어짐 속에서 우리 사회가 갖는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작은 실천을 하도록 감성이 아닌 이성의 논리로 언론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